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돌이켜보면 확실히 대한민국의 과거에 비해 아동 유괴 사건의 빈도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하시기도 하고 또 CCTV나 위치 추적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괴 범죄를 시도한다 해도 미수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이 아동 유괴 사건은 대한민국의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했던 이윤상 군 납치 사건도 다룬 적이 있죠. 안타깝게도 두 사건 모두 당시의 수사력으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벌어진 금품을 노린 아동 유괴 사건. 한편으로 최초의 영구미제 사건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이 사건이 재조명됐던 기관 사형까지 남아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59년 전인 1962년 9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는 4살이던 조두형 군이 부모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아이는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학교로 가는 그 누나를 따라서 대문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멀리 못 갔을 거라고, 집에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극이 시작됐죠. 주변에 아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족들은 일단 애가 동네에서 길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아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그녀가 말하길 빨리 신문에 아이를 찾는다는 현상 광고를 내세요. 여기에 이제 조두영 군의 부모가 바로 신문사에 연락을 하게 됐고요. 사례금 2만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약 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걸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입니다. 또다시 그 전날 전화를 했던 여자에게 걸려오게 되는데요. 저기요, 우리 집에 있던 애가 틀림없이 이 두형이라는 애 같아요. 계속 울어서 귀찮으니까 좀 데려가세요. 에? 이 말만 남기고 그냥 끊어버려요. 정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죠. 이게 범인인지 장난 전화인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대 당시에는 전화의 위치 추적 같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조두영 군이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난 9월 13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와요. 편지에는 서대문 우체국에 인장이 찍혀 있었죠.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10만원을 삼각지로 가져와라. 돈을 주면 두영이를 돌려보내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10만원은 그 당시의 돈으로 약 2,5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형 군이 마포에서 꽤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업을 하는 조씨 집안의 2대 독자였기 때문에 애지중지 자라기도 했죠. 가족들 또한 그제서야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돈을, 금품을 목적으로 한 유괴 사건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처음에 단순 실종으로 받아들이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전례가 전혀 없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돈 때문에 아이를 납치하는 게 흔하지만 60년대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후의 사건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로 진행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종 언론 매체와 정치계 인사들까지, 게다가 대통령마저 담화를 발표하면서 조두영 군을 찾는 데 나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죠. 이때 마음이 급해진 수사 당국이 범인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네가 자수를 하면 우리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보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범인의 태도는 강경했고 돈을 요구하는 편지는 계속 옵니다. 그렇게 1962년 9월 15일 실종 5일째입니다.
실종 5일째인데 이미 여러 편지가 도착을 했고 이번엔 6번째 협박 편지가 도착했어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돈을 보자기에 싸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철로변에다가 묻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걸 보고 시큰둥해요. 왜냐? 이미 몇 번이나 이런 편지로 해서 돈을 보내라라는 거에 속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범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며칠 후에 또 편지가 와요. 이번 8번째 편지였어요. 내가 이번엔 사람을 보낼 거다. 그한테 20만 원을 전달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두영군을 10분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써 있었죠. 가족들은 초조했고 결국은 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20만 원만 챙긴 후에 그대로 도주해버리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가족들이 범인에게 넘겨준 건 가짜 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뒀던 거죠.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전 국민적인 화제였냐면 1963년 5월에는 두형이를 돌려줘요 라는 노래가 만들어졌을 정도예요. 인기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르기도 했고요. 정말 4살의 조두영 군의 무사 귀환은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인질로 한 협박은 계속됐죠. 편지로요. 그러다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들 중에 진짜 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태까지 왔던 편지를 살펴봤어요. 각각의 편지에 찍힌 도장이 서대문, 영등포, 청량리 다 달랐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게다가 필적 역시 다 제각각. 뭐야?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는 진짜 유괴범이 아니라 그저 금품을 노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유괴범이었다면 사실 이미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협박을 하고 돈을 찾으러 오고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노리는 또 다른 흉악범들이었던 거예요. 황당하죠. 심지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살해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혼선을 겪었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결국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5년이 지난 1977년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조두영 군 유괴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구미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설립 이래로 최초의 영구미제 사건이었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실종된 지 무려 52년이 지난 2014년 내가 조두영 군이다 라고 주장하는 50대 가명 강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반전이죠. 현재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강씨는 내가 성인이 되긴 전까지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엄마와 고모부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당시 이제 고모부가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아니 너는 친자식은 초등학교까지 못 보내면서 왜 이름도 모르고 주워온 애를 대학 공부까지 시켰냐라는 발언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 강씨가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엄마한테 혹시 내가 주워온 자식이냐 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엄마가 정확한 대답을 피하고는 고모부가 한 말을 알고 있으면 뭐 맞을 거야 이걸 애매하게 말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조금 더 강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형제 중에 둘째로 커온 강씨가 어릴 적부터 형과 동생 사이에서 그렇게 우애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친형제가 맞냐라고 할 정도로 유독 둘째를 좀 냉랭하게 대했다고 해요. 형제들 사이에서요. 이런 기억과 함께 엄마와 고모부의 대화까지 들었죠. 그래서 이걸 모두 조합해보니 나는 정말 주워온 자식인가 라는 생각이 휩싸였고 그때부터 은밀하게 자신의 과거를 알고자 애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사건이 조두영 유괴 사건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두영 군이 4살이던 당시에 강씨 역시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혹시 내가 이 아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물론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기억이 있긴 해서 이거를 좀 퍼즐로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었나 하고 들어보니까 어릴 적 집안의 마룻바닥에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음식을 들고 오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전차를 내가 그냥 바라보는 모습들. 특별한 기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의 주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추려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보면 당시 조두형 군이 실제로 살았던 용산이란 곳에 전차가 다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조두형 군이 맞는 걸까요? 이런 의문 속에서 정작 강씨 가족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조두형 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얘는 우리가 낳은 친가족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미 강씨에게는 이게 들리지 않아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조두영 군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신문에다가 내가 1962년에 사라진 그 아이다 라는 제보와 함께 가족들을 찾아 나선다 라는 이야기를 널리 알리게 되는 겁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조두영 군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씨는 이 사진을 구해서 자신의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 이미 그녀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는 이제 그의 기억에 따르면 실종 당시에 유괴범과 함께 서울에서 진주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간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찻길과 넓은 도로까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1960년대 당시에 진주에는 기찻길과 넓은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SBS 궁금한 이야기 Y 프로에서 강 씨를 취재했고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죠. 강 씨의 머리카락과 그의 이제 같이 살아오던 가족들 머리카락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가족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먼저니까요. 결과는 99.99% 일치. 그러니까 조두영 군이 아닌 겁니다. 강 씨는 이게 조작이라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조두영 군이라고 굳게 믿은 걸까요? 그 1962년 당시에 강 씨가 4살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삼형제를 키우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우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맡겨지게 됐고 강 씨를 포함한 이 형제들이 유년기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머릿속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을 먹던 장면도 유독 좀 특별하게 남아있던 이유가 어머니를 어렸을 적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그 두형군의 가족은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 씨가 어쩌면 내가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을까? 라는 헛된 희망? 상상의 나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과대망상에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2014년에 있었던 이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본론은 바로 이 아이.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조두영 군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유괴 사례를 감안했을 때 범인은 어쩌면 돈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1959년생인 조두영 군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제 63세가 되어 있겠죠. 거의 저희 부모님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 아이를 유괴해서 아이와 가족의 모든 인생까지 다 무너뜨려버린 범인은 지금껏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영구 미제 사건, 조두영 군 사건의 디바제시카였습니다.